제가 참 일관되게 이 제3지대를 지지하고 성원해 왔는데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성의 지지가 하나도 없는 정당을 만들면 그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개혁신당 앞으로도 계속 가라앉을 거라 보세요? 저는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멘탈이 좀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가장 용감한 길은 그게 정치 지도자가 갈 길이에요.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전화조사 방법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게 37%,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31%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대비를 해서 각 당 모두 2, 3%씩 하락하긴 한 건데요.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국민의힘이 4주 연속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민주당이 2주 만에 지지율 1위를 탈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민주당은 전주 39.1%에서 43.1%로 4%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46.7%에서 41.9%로 거의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제 공천 파동이 좀 심했어요.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주의했어야 될 게 이제 이재명 사당화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아주 대폭 강화되는 공천 과정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일단 이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돌아보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현역 공천, 용산 공천 다 기득권 공천을 한 데다가 이른바 탄핵의 강을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대구의 유영하 공천 그리고 광주에 대한 막말을 한 태우 공천 뭐 이런 것들이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맞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파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갤럽 조사도 봤지만 사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게 거의 1년 네, 더 맞습니다. 됐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점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 이것이 이 한강벨트 전체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한강벨트 전체가 좀 심상치 않아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도봉갑에는 그 안기령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도봉구 민주당 의회 전직 의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한강벨트를 넘어서 이것이 강북 쪽까지 잠식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3지대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6%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에서 밀고 있는 지민 비조죠. 야권 지지자의 교차 투표 심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제3정당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온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약간 도전하는 모양새예요. 개혁신당은 갤럽에서도 3%, 리얼미터에서도 3.1%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초반에 이제 나섰을 때 기대감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약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번 총선의 킬러 문항은 조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잠재적 폭발력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는 제3지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3지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 파동이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파동에 실망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야권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 뭐 이것이 선거 끝까지 갈지 어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남은 총선판에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응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당사에 정말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게 비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이 면면을 지금 살펴보면 조국 전 장관부터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잖아요. 최대 1년 안에 의원직 상실형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서 이제 복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지지층이 많아진 건 민주당 지지층에 실망한 이분들이 지금 대안을 찾을 수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례정당에서 누가 어디에 투표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됐어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민주당 비례정당에 이어 여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비례대표 지지율 조국혁신당 15%로 더불어민주당 없고 지민비조 가능성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이거 민주당 비례정당한테는 좀 악효과 아닌가요?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좀 연합 정당이고 이미 이제 진보당 이슈가 민주당 비례정당에 이미 떠오르고 있어요. 어제 시민대표 뽑았는데 시민대표 여성 후보도 그 진보당 계열 후보가 당선돼서 진보당 목도 있고 시민 목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양상이 돼서 앞으로 이제 비례 논란이 앞으로 추후의 관심거리인데 저는 이제 이게 비례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실제로 비례정당 투표를 내가 어디에 찍겠다라고 조사를 하면 거의 민주당이랑 육박한 지금 수치가 나와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본인들이 순번을 최소 15명, 20명 정도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당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비례정당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가져갈 그러겠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가져가는 수준이고 그 나머지를 조국혁신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인데요. 먼저 유승찬 대표님의 업 소개해 주시죠. 제가 뽑은 업은 조국혁신당이고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금. 예상을 뒤엎고 조국혁신당이 공천 마무리 시점에 등장을 해서 전체적인 선거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의 진폭이 커지면 기본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약간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못했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대신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승패의 요인은 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50% 중반 이하는 국민의힘이 유리했고요. 60%가 넘으면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양당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로 통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걸로 저는 예측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됐어요. 조국혁신 비례를 찍으러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누굴 찍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겠어요? 이 변수들이 앞으로 총선판에 굉장히 큰 핵으로 지금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업인 이유는 단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남은 총선판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 역시 꽃길이라고 보세요. 김종인 공감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지금이 정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례 지지율 오늘 여기 데이터에 나온 15%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20, 30대 지지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왜냐면 20, 30대는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40, 50대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에 몰려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당장 전망할 수는 없지만 열린민주당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미칠 영향 그건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운으로는 어떤 걸 골라오셨나요? 저는 개혁신당 올라왔습니다. 제가 참 일관되게 이 제3지대를 지지하고 성원해 왔는데 응원하시잖아요. 지금쯤 합당을 했어야 된다고 봤는데 설 전에 합당을 했다가 다시 열흘 만에 결별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큰 상처를 입었고 그 3월 8일 날 여성의 날 최고위원회에서 금태섭 의원이 이준석 대표 옆에 앉혀놓고 여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온전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준석은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성의 지지가 하나도 없는 정당을 만들면 그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미래와 통합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과거의 갈라치기 행태를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몰락의 길이었죠. 그러면은 개혁신당 앞으로도 계속 가라앉을 거라 보세요? 아니면 이게 반등할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합당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나갔잖아요. 그 반도체 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준석하고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원우 의원하고 반도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맞춘 얘기. 한국의 정치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나가려면 대구를 돌파했어야 합니다. 거기서 참패를 하더라도 대구에서 참패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정치 지도자가 갈 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뭐 동탄, 화성 이게 한국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을 때 이게 묵직하게 오는 게 있잖아요. 비장함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이기는 건 불가능할 거고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묵직함이 남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개혁신당을 만들고 나갔을 때부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적은 대구에 출마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거였어요. 왜냐면 본인도 본인이 보수 기반의 후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탈당을 안 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하면서 창당을 하면서 정말 뜬금없이 경기로 간 거예요. 저도 약간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멘탈이 좀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가장 용감한 길은 대구에 출마하는 거고요. 가장 비루한 길은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비루해도 그래도 배지를 달고서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화성 출마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일단. 그럼 이번에는 강경석 기자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강경석 기자, 네. 어떤 거 선정하셨죠? 상대적으로 따져본다면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잘한 공천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40대 뭐 신인들, 여성들 비전은 많았어요. 근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고, 소위 현역 의원들을 돌려막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천 파동이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면 중진 의원들 중에 양지에 있는 분들을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꽂아 넣으면서 파동이 일어나는 건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구로 배치시키면서 탈당 내지는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그 사람들에게도 명분을 주고 또 그 자리에 본인들이 원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공천했단 말이에요. 다선 의원들이나 그 지역의 영향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치 신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친윤 공천들이 많이 탈락한 거예요, 경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검사 공천이니 뭐 친윤 공천,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다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친명 공천, 자객 공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반등 효과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뭐 현역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측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없지 않았죠. 그런 맥락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낙동강 벨트에서 현역 중진들을 이동시켜서 이 민주당 현역 지역구를 공략한 것,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을 그 양산을에 보내서 김두관 후보와 경쟁시키고, 서병수는 전재수 의원에 붙이고, 그 다음에 조혜진 의원이 이제 김의 을에 갔잖아요. 그래서 벨트 전체에 국민의힘 체력, 전력을 대폭 강화한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좋은 전략이 된 게 수원 클러스터입니다. 저는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박광원 의원이 탈락한 거예요. 네. 박광원 의원은 수원 5개 지역구 중에 중심에 있는 분이었어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무너지면 수원 전체 벨트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수원 클러스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 요충지로 삼았던 곳인데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는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제 주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되셔서 이분이 조금 다들 조용히 슬쩍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불거졌죠. 그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 시절 때 그 해병대에 순직하셨던 그 해병대 그 채모상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이분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초고속으로 결국 출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런 출국 금지 자체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 드문 일이고, 그렇게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원래는 판결이 나야 돼요. 최소한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라도 나야지 이분에 대해서 보통은 피고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게 일반적인데, 공수처 가서 약식 조사 4시간 받고 26시간 만에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어요. 저는 왜 총선 전에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참 의아스러워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설은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다시 오만해졌다. 뭐 이런 가설이 좀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거는 근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상병 문제는 국민들 가슴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출국 금지됐던 분이 직급도 안 맞아요. 호주 대사는 보통 1급이 갑니다. 근데 장관 출신이 호주 대사로 간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도피성이다라고 생각할 만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번 총선판에 영향을 꽤 크게 미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성지순례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분, 이번 주 정치면을 장식할 인물, 정당 혹은 이슈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를 가장 뒤흔들 이슈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님의 미래에서 왔습니다는 공천. 네. 유 대표님은요? 저도 역시 비례공천이 이제 다음 주는 굉장히 뜨거울 거다. 이미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 그 비례정당에게 종북 프레임을 이제 씌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 계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국민의힘 비례 역시 보온성 비례 공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번 총선의 마지막 이제 공천 변곡점이거든요. 그 양당이 여기서 어떤 이제 상처를 입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유성정당 심판 여론을 그 제3당들이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에서 오신 분은 누구일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다음 주에 핫하고 재미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